결국에 흰빵에 오렌지 주스 먹고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고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로 이 단순당과 정제곡물 가공식품을 제거를 하는 게 절식의 1차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식과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집중력이 하도인 요즘에 말씀하신 이제 뇌제 역량 중에서 마음 건강에서 좀 뭐 브레인 포그 관련된 이야기도 또 있다고요? 브레인 포그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것이 사람 대상으로 아주 잘 디자인된 임상 연구에서 정말 당분을 먹으면 브레인 포그가 온다. 이렇게는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주로 체육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어떤 걸 드시느냐에 따라서 운동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하면 혈당이 많이 오르고, 그렇게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는 보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뱃속에 음식이 많이 있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부교감 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 기본적으로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카테콜라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들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근데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임상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이때 이제 운동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이후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쭉 올랐다가 인슐린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때에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여러 가지 또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이때에도 한번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우려가 있고, 이때 실제로 뭐 운동선수들의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섬유질과 함께 섭취를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굉장히 느리게 혈당이 오르는 식으로 식사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거의 개념이 비슷한데,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집중력은 굉장히 취약해서 연필 위에 공을 세워놓은 것과 비슷한 정도의 굉장히 아슬아슬한 집중력인데요. 정말 그 운동선수들처럼 잘 먹으면, 그리고 실제로 혈당 패치를 붙여서 보면 그 혈당 변동성을 굉장히 적게 만들어 놓으면 점심 식사 후에 브레인 포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느끼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거를 제가 다른 그 세팅에서 실험을 해봐도 확실하게 반복되는 게, 단순당과 정제곡물이 많이 들어있는 통상적인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정말 한 1시간 반 정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당뇨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의 증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사람 대상 연구가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을 제가 세게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또래인 분들 중에서 이제 아직 당뇨 없지만 어느 정도 그동안 가속 노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겠죠.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이 탄수화물 잔뜩 먹으면 인슐린이 되게 많이 분비되거든요. 당뇨가 아직 오기 전에 보통 그런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혈당이 훅 떨어지면서 그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당뇨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혈당 변동성이 큰 초가공식품, 단순당 정제곡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어쨌든 집중력이 좋을 수가 없고, 뭐 흔히 식곤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오후를 망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이제 식단 같은 거 할 때 간헐적 단식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정말 좋은 건가요? 간헐적 단식은 노화 영역, 그리고 의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과 또 단점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몸, 그리고 동물의 몸이 밤낮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처음에 연구하신 분의 가설은 뭐냐면, 사람은 낮에 먹어야 되고 쥐는 반대로 야행성이니까 밤에 먹어야 될 것이다. 그 가설을 세우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봅니다. 동물에서 우선. 했더니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당뇨가 좋아집니다. 좋은 거네요. 네. 그리고 밤낮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삭제한 실험동물을 만들어서 똑같은 일을 해보니까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기전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은 안 먹을 때 흔히 항노화 유전자라고 하는 SIRT1, AMPK 이런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안 먹는 게 노화엔 더 좋은 거네요.
어느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안 먹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뱃속에 있는 것들이 다 소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에 있는 글리코겐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절식, 칼로릭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데 절식을 할 때 나오는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되고 몸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태워지게 됩니다. 네. 오토파지라는 작동인데 이 오토파지라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타면서 동시에 또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여러 가지 기작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항노화 유전자들 발현도 될 뿐만 아니라 실험 동물에서 보게 되면 여러 대사 질환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칼로리를 거의 100% 다 먹는다 하더라도 약간 절식하는 것과 비슷한 유익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득이죠. 나 아까 단점도 얘기해 주셨어. 단점 뭐예요? 단점은 일단은 이게 안 먹고 있는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근육이 빠집니다. 그런데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좀 어려워서 근데 설명을 드리면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똑같은 만큼의 근육 만들려면 내 몸은 더 안 좋아서 2배 운동하고 단백질 2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당뇨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화 저항이 있는데 동화 저항이 있는 분들은 결국에 먹는 상태에서는 간신히 근육이 들다가 안 먹고 있게 되면은 그때는 근육이 정말 열심히 빠져요. 근데 원래는 이 안 먹고 있는 시간 동안에 지방이 타야 돼요. 그런데 이 동화 저항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이 잘 못 타고 근육만 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근육 손실만 더 오게 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 몸의 내당능은 떨어지고 근육은 빠지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더 심화되고 동화 저항은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없다라고도 하는데 그다지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컨디션은 어떤 분들에 해당하느냐 일단 60대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0, 50대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또는 당뇨약 하나 정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12시간, 12시간 하는 게 있고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12시간 먹고 12시간 쉬는 거. 그다음에 8시간 먹고 16시간 쉬는 거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5일 먹고 이틀 쉬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12, 그러니까 낮에 먹고 밤에 쉬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약 중에 혈당 떨어지는 약이 있어요. 혈당 떨어지는 약 드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루 3끼, 삼시세끼 제때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굉장히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고 해도 되는지 여부를 의사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간헐적 단식을 해도 되는 케이스는 뭐 20, 30대가 대표적인 나이대로 보면 되는 건가요? 2, 3, 4, 50대 중에서 아직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지는 않은데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약간 있어도 내가 비만하다. 그래서 살이 좀 축 나고 근육이 좀 빠져도 좋다. 대신에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뻔해요. 지방은 빼고 싶고 근육은 늘리고 싶잖아요. 맞아. 그렇게 하려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칼로리는 그냥 100 정도, 그러니까 원래 드셔야 되는 정도를 드시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기초대사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 계산한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있고요. 거기서 보통 근력 운동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1.75에서 2까지 곱해야 되는데 살 좀 빼셔야 되는 분들은 한 1.5 정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초대사량이 한 1800 정도에서 19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한 1.5배 정도를 곱하면은 한 2700칼로리 정도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하루 2700을 먹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8시간만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커피만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저녁을 푸짐하게 먹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을 한 하루 체중 킬로그램당 1.2g 정도에서 1.5g까지 조금 고단백식이를 합니다. 이걸 할 때는요. 그렇게 하면서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따라하면 저랑 똑같은 체형이시면 한 달에 정말 딱 1kg의 지방을 1kg의 근육으로 바꿀 수 있어요. 체중은 거의 차이 없게 하면서. 어렵긴 하죠. 근데 이론적으로도 어렵고 실천을 하려고 해도 좀 이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해봤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또 해봤고 나빠지는 가속 노화도 해봤고 간헐적 단식으로 리컴프를 해서 근육을 늘려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요. 유념하실 점은 너무너무 절식을 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요, 보통. 그리고 하다 보면 금세
내가 생각보다 이것보다 더 조금 먹을 수도 있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몸이 대사적 동면 상태에 빠지게 돼요.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저도 1200칼로리도 먹을 수 있거든요. 먹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정작 살은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사실 근육이 굉장히 빨리 빠지고 지방은 잘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첫 번째로 근육을 녹여서 일단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지방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좀 생겨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면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형으로 스스로를 이제 몰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려고 하면은 간헐적 단식을 하건 절식을 하건 또 다이어트를 하시건 할 때 항상 충분히 잘 드셔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먹어야 하는 양,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량을 곱한 보정한 총칼로리에서 뺀다 하더라도 한 20에서 25% 또는 500칼로리 정도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상을 너무 무리해서 빼게 되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근육만 빠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요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제 이런 멘트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난 진짜 요즘 별로 안 먹는데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 하는데 실제로 맞나요? 대부분은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네, 그런데 물론 정말 물만 먹으면 살이 빠지죠. 무조건 그 기아에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데요. 사람의 몸은 굉장히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대사적인 기아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기초대사량을 쭉쭉쭉 줄여서 1000kcal 이하까지도 잘 줄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냥 사람이 안 좋아 보이고 창백해 보이고 그 상태까지 갑니다. 그 상태에서 물만 먹다가 보통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하다가 보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어떻게 과자 같은 것도 갑자기 드시거나 케이크 드시거나 치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팅을 딱 한 번 하면 그 치팅한 거는 곧바로 이제 지방으로 직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육은 빠지고 또 근육이 빠지고 기초대사량 줄어드니까 쓰는 건 없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막 800, 900만 먹는데 몸은 막 붓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이런 분들이 치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치팅할 때 인슐린이 과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 과분비가 되면 인슐린은 물과 소금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게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체중은 늘 수 있습니다. 지금 치팅 얘기해 주셔서 운동 열심히 정말 하시고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한 번 찍어봤는데 치팅데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는 치팅데이가 되게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주는 거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너무 만들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식단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뭐 운동도 다양한 운동을 자꾸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드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다양성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치팅데이에도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그 이야기 이제 정리하면서 해주실 것 같은데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에 이제 3차원 절식이 있다면서요? 3단계. 그렇습니다. 3차원 절식이라는 거는 제가 갖다가 그냥 이름 붙인 거긴 한데 이 순서를 따르면 실은 대부분의 그 절식이 성공할 수가 있고 쉽게 체중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안 빠질래 안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다이어트는 거꾸로 순서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요? 거꾸로 순서. 그러니까 우선 칼로리를 줄이잖아요. 그쵸. 네, 칼로리를 줄이는데 옛날에 제가 모 제품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100% 단순당과 정제곡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칼로리를 빼기 위한 식품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런 식품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단순당과 정제곡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른 다음에 인슐린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 배가 고픈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헤로인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펜타닐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그때의 식욕은 식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대의 소비 자본주의와 그 소비 자본주의의 식품 엔지니어들, 연구원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식사들은 당연히 단순당과 정제곡물로 이루어져 있죠. 단순당은 알겠는데 정제곡물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정제곡물, 빵, 떡, 그리고 흰쌀밥, 국수 이런 것들 다 과자 그런 것들이 다 정제곡물인데요. 문제가 이 정제곡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에 만나서 분해가 바로 되고요. 그 아밀라제 다음에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를 또 만납니다. 그 효소가 또 분해를 시킵니다. 그렇게 분해를 쫙쫙 시켜주면
사실은 콜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쫙 올라가죠. 당지수가 흰빵은 100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100이라는 거는 포도당을 그냥 쭉 먹었을 때 혈당 올라가는 속도가 100이에요. 레퍼런스예요. 근데 식빵이 그거랑 똑같은 속도로 혈당을 올려요. 빵이 엄청 안 좋군요. 그러니까 흰빵이랑 흰밥은 그냥 콜라라고 보시면 돼요. 흰빵이요? 흰빵, 화이트 브레드, 흰빵. 식빵에 하얀 책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흰빵이 아니라 이제 통밀빵은 조금 낫다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폭등했다가 네. 폭락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음식을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식욕이라는 게 사실은 인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만들어낸 식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짜 식욕이죠. 만약에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단순당과 정제국물 가공식품을 제거를 하는 게 첫 번째. 내 절식의 1차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네. 절식과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소거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네, 그리고 세상에 뭐 다이어트 기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카니보어도 있고, 네. 케토제닉도 있고, 네. 또 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뭐 마인드식이나 또 블루존도 있고, 네. 또 뭐 현미채식, 자연식 뭐 다양한데요. 모든 이런 다이어트들 식사들의 공통점은 뭐냐? 네.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빼요. 그 효과가 사실은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네. 시간 제한을 걸어주는 겁니다. 아까 12시간, 12시간처럼. 네, 근데 시간 제한을 걸어주려고 하면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빠져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녁으로 내가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잔뜩 먹었다.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 스낵킹이라 그래서 간식 먹는 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그 갈망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론 밤에 자기 전에 그렇게 먹고 자면 당연히 수면의 질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또 아침부터 결국에 흰빵에 오렌지 주스 먹고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또는 오렌지 주스에다가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죠. 오렌지 주스가 진짜 안 좋나요? 안 좋죠. 뭐 예를 들면 오렌지를 진짜 생으로 해가지고 탁 내리는 그 주스도 안 좋은 건가요? 네, 안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렌지 과일인데. 똑같습니다. 오렌지도 당지수가 되게 높습니다. 당지수가 낮은 과일로는 천도복숭아, 사과, 배, 참외. 제가 듣기로 토마토를 먹는 게 남자한테 특히 뭐 네. 전립선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토마토는 채소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네, 토마토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과일들이 낮고요. 그 다음에 딸기도 굉장히 낮고요. 또 베리류 과일 중에서도 낮은 것들이 좀 있고요. 오디 뭐 이런 것들 낮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뭘 줄여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단순당과 정제국물과 가공식품의 그 마수에서 벗어나는 데 일단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시간 제한을 하는 그 정도도 어느 정도 고무줄처럼 정할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칼로리를 어느 정도 통제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얼마 먹을 건지를 일단 정해야죠. 칼로리를 정하고 보통은 이쯤 되면은 칼로리를 좀 부족하게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먹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게 좋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리뷰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절식인가, 칼로리 리스트릭션인가, 아니면은 리컴프라 그래서 지방을 근육을 바꾸는 건가, 아니면 벌크업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칼로리부터 낮추려고 하는데 단순당과 정제곡물과 가공식품부터 없애는 게 훨씬 먼저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세상에 효과적이라는 모든 네. 식단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